얘야, 그 반지 어디서 난 거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지연 1998년 10년 전 딸에게 준 바로 그 반지. 엄마 거예요. 여동생 약을 사야 해서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뭐야?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지연이니? 소년의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아요? 내가 너희 엄마를 찾고 있었단다. 할머니 딸이야. 정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엄마는 없어요. 일주일째 안 돌아왔어요. 좁은 고시원 방, 침대에 누운 아픈 여동생. 여동생은 8살이에요. 며칠 전부터 열이 나서. 그래서 약을 사러 나온 거예요. 순애의 가슴이 찢어졌다. 할머니가 정말 외할머니세요? 증명할 수 있어요? 불신하는 아이들의 눈빛. 사라진 딸, 홀로 남겨진 아이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1세 김순애 할머니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청주 전통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소년 하나. 그 소년이 팔려던 작은 반지에서 10년 만에 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순애 할머니는 사라진 딸 지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우와 아라 남매는 엄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그린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아침 6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순애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71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만은 정확했어요.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어요. 청주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춘식이가 살아있을 때 어렵게 마련한 건물이었어요. 총 6가구가 들어있는 이 건물에서 순애는 가장 좁은 1층 방에 살면서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월세 수입이 순애의 유일한 생활비였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2층과 3층 세입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2층 가장 안쪽 방에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벌써 2달째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애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그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커져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3층에 사는 대학생은 한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월세 연기를 부탁했고 2층 다른 방의 직장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걱정이 깊게 스며들었어요. 월세 수입이 줄어들면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해지거든요. 건물 관리비며 세금도 계속 나가는데 세입자들이 월세를 밀리면 순애도 막막했습니다. 2층 신혼부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네, 누구세요? 젊은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애를 보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무엇을 말하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주인 김순애입니다. 월세 얘기 좀 하려고요. 아,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임신해서 산부인과 다니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입덧도 심해서 일을 못 나가고 있고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나 있었어요. 순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월세를 받아야 하지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했거든요. 그래도 월세는 내셔야죠. 저도 이 수입으로 살아가는 몸인데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절반이라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3층 대학생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2살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지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지연이도 저 나이였을 때 집을 떠났었거든요. 할머니, 편의점 알바 시급이 적어서 생활비도 빠듯해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그래요. 하지만 약속은 지키세요. 학생이라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순애는 자신의 1층 방으로 돌아왔어요. 건물주이지만 가장 작고 좁은 방에 살았습니다. 좋은 방들은 모두 새를 놓고 순애는 습기가 차는 1층 구석방에서 지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몇 개,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딸 지연을 떠올렸어요. 지연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밥상을 차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끼니 때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10년 전 22살이던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순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의 꿈을 완전히 반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지해 줄 수도 없었거든요. 서울이 뭐가 좋다고,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전하게 살면 안 되니? 엄마는 몰라요.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청주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서울에 가야 제대로 된 회사도 있고 배울 것도 있어요. 디자이너?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라. 엄마처럼 안전한 것만 추구하며 살기 싫어요.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순애가 말리려 했지만 지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지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건물 곳곳을 점검했어요. 복도 전구가 나가면 갈아야 하고 계단 난간이 흔들리면 고쳐야 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를 내야 하고 지붕이 새면 방수공사도 해야 했거든요. 2층에서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뚫어뻥을 들고 올라가서 직접 뚫어주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실 필요 없는데요. 업체 불러드릴게요. 돈 아껴야죠.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오후 늦게 청주 시내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보니 또 지연이가 그리워졌습니다. 지연이도 이제 32이네.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기에 순애로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가장 위 칸에는 지연이 관련된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20살 생일 때, 가족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22살 때의 사진. 사진 속 지연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미 서울로 떠날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액자를 꺼내 창가에 앉았습니다. 매일 저녁 이 시간이면 하는 일과였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지연아, 오늘도 엄마는 잘 살았어. 세입자들 월세 받으러 다니고 건물 관리하고. 너는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꿈은 이뤘니? 사진 속 딸에게 혼잣말로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됐다. 그게 엄마 마음이지. 디자이너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고 있으면 됐어. 순애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꿈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번 달 월세 수입이 절반도 안 들어왔어요. 생활비는 빠듯하고 건물 관리비는 나가야 하고 건물주라고 해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들 사정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번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연에게서 온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번호는 바꾸지 않았어요. 지연이 언젠가 연락하고 싶어질 때를 대비해서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애는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밀린 월세 독촉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건물주로서의 삶이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순애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지연이 꿈을 꿔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지연이는 여전히 22살의 모습으로 엄마, 저 서울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세입자들의 월세 독촉을 마치고 순애는 청주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는 장복이었는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이도 서울에서 이런 아침을 맞고 있겠지. 청주 전통시장은 오전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왔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애도 이곳 단골이었는데 채소가게 아주머니며 정육점 사장이며 모두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애 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어제 남은 돈으로 무와 배추 그리고 달걀 한 판을 샀어요. 세입자들 월세가 밀려서 살림이 빠듯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사야 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애는 시장 끝자락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해진 점퍼를 입은 작은 소년이 전당포 앞에서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순애는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어요. 소년은 13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도 작고 말랐는데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신발도 낡아서 밑창이 떨어질 것 같았고 손등에는 추위에 트인 상처들이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소년이 전당포 사장에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어요. 반지는 아주 작아서 순애가 서 있는 곳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당포 사장은 돋보기를 끼고 반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은반지네. 요즘 은값이 별로야. 10,000원 정도밖에 못 줘. 10,000원이요?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여동생 약을 사야 해서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당포 사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소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반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반지를 건네주는 순간 햇빛이 반지에 반사되면서
순애의 눈에 반지 안쪽이 보였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순애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1998. 순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반지는 분명히 지연이가 18살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은반지 안쪽에 지연이 이름과 생년을 새겨 넣어달라고 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반지를 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걸까요? 순애는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지연이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얘야. 순애는 급히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소년은 돈을 받아들고 전당포를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자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할머니, 저 불러셨어요? 그래, 얘야. 방금 내가 판 그 반지 말이야. 어디서 난 거니?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어요. 반지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라고? 너희 엄마가 누구니? 이름이 뭐야? 소녀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묻자 불안해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왜 우리 엄마를 알고 싶어 해요? 순애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소년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급했나 보다. 그 반지가 할머니가 아는 사람 것 같아서 그래. 할머니가 아는 사람이요? 그래.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지연이니? 소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아요? 할머니가 누구세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지연이의 아이였습니다. 지연이에게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얘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찾고 있었단다. 지연이가 할머니 딸이야. 소녀는 더욱 놀랐습니다.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지연이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단다. 할머니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소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이니? 외출하면서 금방 다녀올 거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안 돌아왔어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를 찾았다고 기뻤는데 지연이는 또 사라진 상태였어요. 일주일째라고? 그럼 너희들은 혼자 있는 거니? 아빠는 어디 있고? 아빠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한테는 여동생도 있어요. 아라라고 해요. 8살이에요. 순애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에게 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 혼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동생은 지금 어디 있니? 집에서 잠자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열이 나서 아파해요. 그래서 약을 사러 나온 거예요. 소년이 손에 쥔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를 팔아서 받은 10,000원이 전부였어요. 얘야, 할머니가 약국에 같이 가줄까? 그리고 아라도 만나보고 싶구나. 소년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외할머니세요? 증명할 수 있어요? 순애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지연이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20살 생일 사진을 소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너희 엄마야. 어떠니? 닮았니? 소년은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확실히 자신이 아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정말 외할머니가 맞나 보다. 그제서야 소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 엄마는 정말 어디 간 걸까요? 저희를 버린 건 아니겠죠? 순애는 소년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너희들을 버릴 리 없단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순애는 민우와 함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이 빨랐어요. 여동생 아라가 걱정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자 민우는 약사에게 어린아이 해열제를 달라고 했어요. 몇 살 아이인가요? 증상이 어떤지도 말씀해 주세요. 8살이요.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을 해요. 밥도 못 먹어요. 약사는 해열제와 감기약을 포장해서 내주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 조금 넘었어요. 민우가 반집한 돈을 모두 내고도 모자라자 순애가 나머지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됐어. 가족끼리 무슨 갚을 얘기야. 민우는 순애를 따라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주 시내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순애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곧 외손녀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민우가 가리킨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2층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방 한 구석에는 8살 아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라야, 약 사왔어. 그리고 손님도 오셨어. 아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큰 눈이 초롱초롱했지만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순애를 보자 아라는 낯설어 했습니다. 오빠, 이 할머니는 누구야? 우리 외할머니셔. 엄마의 엄마야. 아라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에게 들은 적이 없는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픈 몸 때문에 놀랄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아라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열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약 먹고 푹 쉬어야겠어. 민우가 물을 끓여서 약을 타주었습니다. 아라는 쓴 약을 마시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순애는 아라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연이를 닮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라야, 할머니가 죽을 끓여줄까? 밥은 언제 먹었니? 어제 오빠가 라면 끓여줬어요. 근데 많이 못 먹었어요.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픈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있었어요. 민우에게 근처 마트에서 재료를 사오겠다고 했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얘기를 좀 더 들려주겠니?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됐어요. 집세도 못 내서 여기로 왔어요. 순애는 지연이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결국 꿈을 이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니? 1달 정도 됐어요.
엄마가 청주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아라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에 울었어요. 저희 때문에 힘들다고. 순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민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엄마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나가면서 이 반지를 제 손에 끼워줬어요. 민우가 손을 내밀자 이미 팔아버린 반지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민우야, 이건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소중한 거야.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이건 우리 가족 약속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순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에 반지를 아들에게 맡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돌아왔구나. 네. 첫날에는 늦게 올 줄 알았어요. 둘째 날에도 기다렸고요. 그런데 계속 안 와서 아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버렸어. 우리가 짐이니까. 아라야, 그런 말 하지 마. 민우가 여동생을 달랬지만 아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순애는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라야, 엄마가 너희들을 버릴 리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다시 올까요? 그럼. 엄마는 너희들을 제일 사랑하잖아.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왜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민우는 고시원 방세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까지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반지도 팔았는데 약값 내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방세가 얼마니? 20만 원이에요. 순애는 자신의 지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돈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낼게.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순애는 민우와 아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를 찾을 때까지 자신이 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면 어떨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까? 이 좁은 곳에서요? 할머니 몸이 불편하실 텐데요. 순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함께 지내야 할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순애는 근처 마트에서 재료를 사와서 간단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아라는 열이 조금 내려서 국물을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라의 말에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준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자 순애는 아이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2층 침대 아래에 아라가, 위에 민우가 자고 순애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아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돌아올까요? 그럼 꼭 돌아올 거야. 하지만 순애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일주일째 소식이 없는 걸까요? 순애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연이의 행방을 추적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간단한 계란찜과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아라는 열이 많이 내려서 밥을 조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엄마 요리랑 비슷해요. 아라의 말에 순애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연이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요리해줬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순애는 고시원 사장을 만나서 방세를 냈어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순애에게는 부담스러웠지만 외손자와 외손녀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 돈 어떻게 갚죠? 민우는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순애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시원 사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 보호자가 누구세요? 며칠째 어른 없이 혼자 있던데요. 제가 외할머니입니다. 앞으로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이들만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고시원을 나온 후 순애는 아라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열은 내렸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와 아라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를 찾았어요. 감기가 조금 심했네요. 약 드시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안심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내고 나니 지갑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연이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말한 면접 장소부터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면접 보러 온 여성이 있었나요? 이름은 지연이고요. 하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면접을 본 기록은 없다고 했어요. 순애는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니 복도에서 다른 거주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에 할머니가 들어간 것 같던데 아이 둘이랑 같이 사나 봐. 고아들 걷어서 사는 거 아냐?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불쌍한 아이들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순애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 말들을 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순애를 보는 민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무슨 말? 할머니가 저희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가 왜 갑자기 이런 의심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겠니? 너희는 할머니의 가족이잖아. 정말 그래요? 그럼 왜 우리 엄마가 할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민우의 질문에 순애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지연이가 아이들에게 자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집을 나갈 때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할머니한테도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가족이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저희한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버릴 사람은 결국 버린다고. 민우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엄마도 버렸으면서 할머니도 결국 저희를 버릴 거잖아요. 순애는 민우의 불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완전히 믿기 어려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저희 외할머니라는 걸요. 할머니가 어떻게 증명하지? 저희 엄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라든지요. 순애는 지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지연이가 아이들에게 자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면접을 봤다는 회사들에서는 지연이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순애는 청주구청을 찾아갔어요. 혹시 지연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언제쯤 전입하셨나요?
한 달 전쯤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지만 해당하는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순애는 이상했습니다. 민우 말로는 한 달 전에 청주로 왔다고 했는데 전입신고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구청을 나온 순애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연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사서의 도움을 받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실종으로 검색해보니 여러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애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복대사거리 교통사고, 신원불명 여성 중상.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18년 4월 15일 새벽 청주 복대동 덕일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무연고 환자로 분류되어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기사의 날짜를 확인하니 2018년 4월이었어요. 민우 말로는 그 시기에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치했어요.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 사고의 피해자가 지연이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이 말하는 엄마는 누구란 말인가요?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지만 그 이후의 소식은 없었어요. 무연고 환자로 분류된 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혼란스러웠어요. 10년 동안 딸을 기다려온 마음이 간절했기에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에 쉽게 속는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독거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반지는 분명 지연이 것이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의문투성이었어요. 민우가 말한 전입신고 기록도 구청에 없었고 면접을 봤다는 회사들에서는 그런 사람이 온 적 없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지연이가 아이들에게 자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나? 딸이 아이들에게 할머니 얘기조차 안 할 정도로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클수록 속을 가능성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하니 민우와 아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라는 많이 나아져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순애는 아이들에게 2018년 사고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정말로 이 아이들의 엄마가 자신의 딸 지연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렇다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 순애는 또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한 끝에 지연이의 반지를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반지가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아저씨, 어제 아이가 판 은반지 있잖아요. 다시 사가고 싶어요. 전당포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돈을 받고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내야 했지만 순애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반지를 다시 손에 쥐고 보니 안쪽 각인 지연-1998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2018년 사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들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하니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일인가요? 다른 거주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리고 할머니까지 들어와 계시니 좁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민우와 아라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 적 없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이 방은 원래 1인실인데 지금 3명이 쓰고 계시잖아요. 규정 위반이에요. 고시원 사장은 추가 비용을 내거나 나가달라고 했어요. 추가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큰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빈 방이 없어요. 아니면 아이들만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요. 순애는 곤란했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고 추가 비용도 부담스러웠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나가셔야 해요. 고시원 사장이 가고 난 후 순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우와 아라는 복도에서 들리던 대화를 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귀찮으시죠? 민우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아라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짐이에요. 엄마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했고, 할머니도 우리 때문에 곤란해지고. 아라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때 순애의 가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민우가 그것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순애는 당황해서 가방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우가 순애의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반지잖아요. 민우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판 반지가 왜 할머니한테 있어요? 훔친 거예요? 아니야, 민우야. 할머니가 다시 사온 거야. 왜요? 왜 다시 사왔어요? 순애는 설명하려 했지만 민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죠? 외할머니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엄마 반지를 훔치려고 접근한 거죠? 민우야, 정말 아니야. 이 반지는 원래 할머니가 지연이한테 준 거라고.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외할머니라면 왜 엄마가 연락 안 했겠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 방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속였죠? 불쌍한 고아들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민우가 이해할까요? 민우야, 할머니 말을 들어봐. 내 엄마는. 그런데 그때 아라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아라야. 민우가 달려가서 아라를 부축했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열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라가 이상해요. 순애도 급히 아라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아라야, 아라야. 정신 차려. 하지만 아라는 의식을 잃었어요. 순애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8살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순애와 민우는 아라를 돌보았어요. 민우는 반지 일로 화가 났지만 여동생이 위급한 상황이라 그런 것은 제쳐두었습니다. 아라야, 눈 떠봐. 오빠 목소리 안 들려?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라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순애와 민우도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아라를 진료했어요.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열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서 경련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며칠 입원해서 관찰해야겠어요. 순애는 복도에서 혼자 서 있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설령 속고 있다 해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입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필요합니다. 순애가 펜을 들려 하자 의사가 물었어요.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외할머니입니다. 보호자 동의서에는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자신이 외할머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법적 보호자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요. 순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외할머니인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의사는 난처해했어요. 그럼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보호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순애는 눈앞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외손녀가 아픈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선생님, 제발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내겠어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미성년자 의료 행위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거든요. 민우가 순애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네요. 정말 외할머니라면 이런 서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찾을 수 없고 아이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아라는 아픈데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민우야 할머니는 정말 그만해요. 이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우는 더 이상 순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순애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일단 아이 상태는 안정됐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 문제는 내일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라는 말에 순애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라의 병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연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순애는 결심했어요. 2018년 사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피로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라는 열이 내려서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보호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민우는 순애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우야, 할머니 말을 한 번만 들어봐. 싫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순애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를 찾아서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반드시 지연이를 찾아야 했어요. 병원을 나온 순애는 청주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을 만났어요.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데 혹시 무연고 환자로 분류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연고 환자 정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요. 병원이나 경찰서 내부 시스템에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청주시 관내 병원들과 경찰서에 일일이 문의하셔야 해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직원이 청주시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목록을 출력해 주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5곳, 그리고 요양병원이 10여 곳이나 됐어요. 직접 방문하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전화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 않거든요. 순애는 목록을 들고 첫 번째 병원으로 향했어요. 충북대학교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최근 한 달 내에 무연고 환자로 입원한 여성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청주성 모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병원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순애는 요양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청주중앙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의식불명 상태나 기억을 잃은 채로 입원한 여성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간호부장이 기록을 확인해 봤지만 해당하는 환자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런 환자는 없었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세빈요양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대답이 돌아왔어요. 순애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순애는 계속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다섯 번째 요양병원에서 드디어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갔어요. 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촌재활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거기가 기억장애 환자 전문 치료를 하거든요. 순애는 즉시 강촌재활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청주 외곽에 있는 조용한 병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면회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입원했다가 일주일 전에 전원 온 여성 환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어떤 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을 잃고 의식불명이었던 환자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환자분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기억상실증이 있으셔요. 혹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환자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순애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어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나더니 병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대화하시고 무리하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마세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뒷모습만 봐도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상했고 몸도 말랐어요. 지연아. 순애가 부르자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얼굴은 분명 지연이었지만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순애를 보는 눈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지연이가 정중하지만 냉담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야. 엄마야. 엄마라고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순애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지연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 안 나니? 순애가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어요. 달님은 알고 있을까? 우리 지연이 예쁘다고. 지연이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무언가 익숙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엄마가 내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던 거야. 순애는 지갑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지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니? 내 18살 생일에 엄마가 선물해 준 거야. 지연이가 반지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거야. 서울로 떠날 때도 끼고 갔잖아. 서울이요? 제가 서울에 있었나요? 순애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연이가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갔다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그래. 민우와 아라라는 이름이야. 민우는 13살이고 아라는 8살이야. 지연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병원에 있어. 아라가 아파서 입원했거든. 그런데 내가 기억을 못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그 아이들 엄마인가요? 그럼 내가 일주일 전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 지연이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아,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만 면회를 마치셔야겠어요. 순애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내일 아이들과 함께 올게. 천천히 기억해보자. 네. 그래요.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정말로 제 아이들이라면. 순애는 병원을 나서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지연이를 찾았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이제 아이들과 만나게 해서 가족이 다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오해가 풀리고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아라에게 지연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우가 자신을 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의 병실에 들어서자 민우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라 혼자 두고. 민우야, 할머니가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 너희 엄마를 찾았다. 민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를 찾으셨다고요? 그래. 강촌 재활요 양병원에 계셔.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으셨지만 살아계셔. 아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엄마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민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맞는지 어떻게 알죠? 순애는 민우의 반응을 이해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으니까요.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내가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족관계 증명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이들의 엄마를 찾았어요. 지금 강촌재활요 양병원에 계세요. 정말이요?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요. 같이 가보죠. 사회복지사도 함께 강촌재활요 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만약 우리 엄마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 없어. 분명 너희 엄마야. 순애는 확신했지만 민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지연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이들 데려왔어. 지연이가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민우와 아라를 보는 순간 지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민우는 지연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엄마 맞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기억이 나지 않아. 아라가 지연이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엄마, 아라예요. 기억 안 나요? 지연이는 아라를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엄마인가? 민우가 지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제가 민우예요. 엄마가 나가실 때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셨잖아요. 순애가 반지를 지연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걸 민우에게 맡기고 나갔다고 했어. 지연이가 반지를 보는 순간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이 반지, 뭔가 익숙해. 순애는 어린 시절 불러주던 자장가를 다시 불렀어요. 달님은 알고 있을까? 우리 지연이 예쁘다고. 지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감쌌어요. 아, 이 노래.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까지. 민우야, 아라야. 지연이가 아이들 이름을 부르자 민우와 아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우리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길을 잃었을 뿐이야.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사회복지사가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정말 가족이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의사가 들어와서 DNA 검사를 제안했어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모자 관계가 99.9% 확인됐습니다. 지연이와 민우, 아라는 확실한 가족이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 관계가 증명됐네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연이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 회사에서 해고당한 일, 청주로 이사 온 일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머리를 다쳐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지연이는 아이들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순애는 모든 오해가 풀린 것에 안도했어요. 민우야, 이제 할머니를 믿어주겠니? 민우는 순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의심해서. 괜찮아. 할머니도 이해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라가 순애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외할머니, 고마워요. 엄마 찾아주셔서.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아라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정말 우리 가족이야. 지연이도 순애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화내면서 집을 나가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함께 살면 돼.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주었어요. 지연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기 때문이었어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과 관찰을 받으시면 돼요. 순애는 지연이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청주의 다세대 주택은 작았지만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좁지만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함께 살자. 지연이는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제 방도 그대로 있네요. 지연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그대로 뒀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10년 만에 지연이가 그리고 처음으로 외손자와 외손녀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민우가 말하자 지연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 먹던 맛이야. 이제 기억나. 순애는 행복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반지는 이제 목걸이로 만들어져 지연이의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버림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잇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함께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또 떠나지 마세요. 아라의 말에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절대 안 떠나. 우리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길도 결국은 다시 이어진다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청주 다세대 주택에는 이제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매주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아침마다 아라가 순애에게 묻는 말이었어요. 순애는 손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줄까? 아라가 좋아하는. 네. 민우 오빠도 좋아해요. 민우는 청주의 중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라도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외할머니가 계신다고 부러워해요. 그래, 우리 민우 자랑스럽구나. 순애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불안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이제는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고 전보다 더 차분하고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권한 바느질 작업 치료가 취미가 되어 집에서 간단한 옷수선이를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요. 지연이가 어느 날 순애에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까? 네, 손님들 옷도 고쳐드리고 약간의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는 기뻤어요. 지연이가 다시 일할 의욕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는 금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바느질 교실에 참여했어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옷 만들기와 수선을 배우며 사회생활도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바느질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복지관 선생님의 칭찬에 지연이는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순애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외롭게 지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끓인 국이 정말 맛있어요. 2층에 사는 신혼부부가 고마워했어요. 아내의 임신으로 요리하기 어려웠는데 순애가 가끔 음식을 나누어 주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맞죠. 순애는 예전처럼 월세 독촉을 위해 세입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족이 생기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3층 대학생도 이제는 월세를 밀리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생활이 안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요리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일요일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청주 시내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전통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기가 제가 반지 판 전당포예요.
어느 날 민우가 전당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모든 것이 운명 같았습니다. 그 반지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지연이는 목에 걸고 있는 반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순애가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의 증표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집 앞 작은 마당에 있던 살구나무에 꽃눈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아라가 살구꽃을 보며 감탄했어요. 살구꽃은 봄이 왔다는 신호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순애는 살구꽃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딸을 찾고 외손자와 외손녀도 만나고 이제 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니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지연이도 살구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서울에 가서 꿈을 이루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꿈을 찾아보자. 네, 엄마.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순애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발표했는데요. 민우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니?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애는 감동했어요. 민우가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니요. 민우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라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예쁜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아라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구나. 지연이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우는 숙제를 하고 아라는 그림을 그리고 지연이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순애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길도 결국은 다시 이어지는 거구나.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아라는 순애와 함께 자고 민우는 작은 방에서, 지연이는 예전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외할머니,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아라 예쁜 자장가 들려줄게. 순애는 아라에게 예전에 지연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달님은 알고 있을까? 우리 아라 예쁘다고. 아라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순애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창밖으로 살구꽃이 달빛에 비쳐 보였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미래처럼 희망차고 아름답게. 반지는 이제 지연이의 가슴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버림과 이별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재결합의 증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사람의 가족은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순애 할머니와 지연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있다면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네요. 작은 반지 하나가 이어준 가족의 인연,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의 꽃.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